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요.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최고 등급인 트리플 A에서 AA1으로 한 단계 내렸다는 소식입니다. 네, 이게 큰 뉴스죠. 그렇죠. 이걸로 이제 S&P 피치에 이어서 3대 신용평가사 모두 미국한테 최고 등급을 안주게 된 거네요. S&P는 2011년, 피치는 작년이었고요. 맞습니다. 마지막 보루가 무너진 셈이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받은 자료들을 가지고 도대체 무디스는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 또 이게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요. 네네. 그리고 과거 사례나 다른 나라하고 비교하면 어떤 점이 다른지, 이런 것들을 좀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뉴스, 이게 어떤 의미구나 명확하게 아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우선 무디스가 왜 등급을 내렸냐 그 이유부터 보면요. 단순히 숫자가 나빠졌다 이걸 넘어서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미국 정치 시스템이 과연 이런 장기적인 재정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나? 약간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 거죠. 정치 시스템에 대한 문제 제기군요. 그렇죠. 구체적으로는 역시 계속 늘어나는 정부 부채. 이게 2035년 가면 GDP의 134%까지 갈 수 있다. 이런 예측도 있고요. 134%요? 엄청나네요. 네. 그리고 이자 비용 부담도 계속 커지고 있고 재정 적자도 계속되고 있다는 점. 이런 걸 지적했어요. 특히 의회랑 행정부가 이걸 해결할 만한 뚜렷한 대책의 합의를 못 보고 있다. 이 정치적 교착 상태를 좀 강하게 문제 삼았습니다. 하긴 감세안 같은 거 가지고도 계속 부딪히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부분들을 꼬집은 거죠. 부채, 이자 부담, 적자. 와, 듣기만 해도 심각한데요. 이걸 좀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숫자 같은 게 있을까요? 정부 유동성 문제도 나왔다고 하던데요. 네, 있습니다. 연방 재정 적자가 2024년에 GDP의 한 6.4% 정도 되는데 이게 잘못하면 9%까지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9%? 원인으로는 이제 사회복지 지출은 늘고 세금은 생각보다 덜 거치고 또 이자 비용이 엄청 늘어난 거 이걸 꼽고 있죠. 이자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었어요? 네, 이게 연방 세수의 30%까지 차지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30%요? 거의 3분의 1이 그냥 이자로 나간다는 거네요. 그렇죠. 거기에다 지금 얘기 나오는 감세안, 이거 연장하면 앞으로 10년간 재정 적자가 4조 달러는 더 늘 수 있다 이렇게 경고도 했고요. 4조 달러. 정부 유동성 문제도 나왔는데 그 연준의 영래포, RRP 잔고는 거의 바닥났고요. 정부 현금 계좌인 재무부 일반 계정, TGA 잔고도 좀 낮은 수준이다 이런 지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당장 쓸 수 있는 현금이 좀 부족할 수도 있다. 이런 신호로 볼 수 있겠군요. 네, 그런 우려가 있다는 거죠. 예상 못한 지출이 생기거나 세수가 부족할 때 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상황이 진짜 간단치 않네요. 근데 이 발표가 금요일장 마감하고 나왔잖아요. 그 전까지는 오히려 시장 분위기 괜찮지 않았어요. 미-EU 관세 협상 잘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도 있고 해서. 맞아요. 주간으로는 S&P 500 지수가 5% 넘게 오르기도 했었죠. 그렇죠. 그런데 발표 딱 나오고 나서 시장 반응은 어땠고 또 장기적으로는 어떻게들 보나요? 일단 발표 직후에는 시장이 좀 급락하긴 했어요. 그런데 알리안츠나 트레이스트 같은 분석기관들 얘기를 들어보면 장기적으로는 시장 영향이 제한적일 거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제한적일 것이다. 네, 단계적으로는 이걸 빌미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거나 공매도가 좀 늘 수는 있어도 이게 시장의 판도를 확 바꿀 만한 게임 체인저는 아니다 이런 시각이죠. 약간 예상했던 악재다 이런 느낌일까요? 그런 면이 있죠. 그리고 재밌는 건 무디스 스스로도 등급 전망은 부정적에서 안정적으로 바꿨어요. 등급은 내렸는데 전망은 올렸다. 그건 왜 그런 거죠? 미국의 경제 자체는 여전히 튼튼하고 연준도 독립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고 또 달러가 기축통화라는 점, 이런 펀더멘털은 여전히 강하다 이렇게 본 거죠. 그렇군요. 그럼 과거 사례랑 비교해보면 어때요? 2011년에 S&P가 처음 내렸을 때는 충격이 꽤 컸잖아요. 네, 그때는 유로존 부채 위기랑 겹치면서 거의 3개월 동안 12% 정도 빠졌었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때 미 국채 가격은 오히려 올랐어요. 안전자산이라고 돈이 몰려서. 맞다. 그랬었죠. 작년에 피치가 내렸을 때는요? 작년 8월 피치 때는 한 2개월 동안 8.6% 정도 하락했었고요. 그때는 미국 부채한도 협상 때문에 시끄러웠을 때였죠. 그럼 이번에는 좀 다를까요? 충격이 덜할 거다.
네, 아무래도 이번 건은 이미 다 알려진 부채 문제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성격이 좀 강하고요. S&P랑 피츠가 이미 먼저 움직였기 때문에 2011년 첫 강등 때 같은 그런 큰 충격은 아닐 거다. 이런 시각이 많습니다. 뭐 충격이 있더라도 좀 단기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알겠습니다. 다시 부채 얘기로 좀 돌아가 보면요. 사실 부채가 많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 문제 삼기는 어렵다 이런 시각도 있잖아요. 특히 미국 같은 신용 기반 경제에서는요. 정확해요. 경제 성장이 부채 느는 속도보다 더 빠르거나 아니면 부채를 상쇄할 만한 자산이 충분히 있다면 괜찮을 수 있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현재 미국의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한 121%, 2023년 4분기 기준 정도로 상당히 높아진 건 맞아요. 여기서 이제 일본이랑 비교해 보면 좀 재미있는 점이 있는데요. 아, 일본이요? 일본은 부채 비율이 훨씬 더 높지 않나요? 맞습니다. 일본 정부 부채는 GDP 대비 뭐 200%가 훌쩍 넘죠. 그런데 국가 전체 대차대조표를 딱 까보면 일본은 해외에 투자해 놓은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자산이 워낙 많아요. 아하. 그래서 실제 빚, 그러니까 자산을 뺀 순부채로 보면 GDP의 한 100% 미만 수준입니다. 오히려 자기네 나라 금리는 낮으니까 이걸로 해외 고금리 자산에 투자하는 그 유명한 엔캐리 트레이드로 돈을 벌기도 하죠. 와, 그렇군요. 그럼 미국은 다른가요? 네, 미국은 지금 자산 느는 속도보다 부채 느는 속도가 더 빠르다. 이게 좀 우려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정부 부채 비율만 볼 게 아니라 국가 전체 자산 구조를 같이 봐야 한다는 거죠. 그렇군요. 정부 부채뿐 아니라 국가 전체 자산까지 봐야 한다. 알겠습니다. 그럼 다시 미국 정부로 좀 초점을 맞춰서요. 그 늘어나는 부채는 도대체 어디에 그렇게 많이 쓰이는 건가요? 2025년 예산안 기준으로 보면요. 상위 5개 항목이 전체 지출의 70%가 넘어요. 70%요? 뭐죠? 제일 큰 게 노년층 의료 지원인 메디케어. 이게 한 17%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사회보장연금. 이게 한 16.3%, 그리고 국방비가 약 15%, 기타 보건 지출이 11.9%, 마지막으로 이자 비용이 11.7% 정도 됩니다. 와, 메디케어, 사회보장, 국방, 보건, 이자 거의 다네요. 네, 이 5개가 대부분이죠. 근데 이 중에서 뭐 사회보장 지출 같은 건 줄이기가 거의 불가능할 거고 국방비는 오히려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 이자 부담까지 커지니까 와, 이거 정말 딜레마네요. 그렇죠. 그래서 정체적으로 풀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 강등 결정은 잘못된 답변, 그러니까 오답이다 이렇게 비판했던데 뭐 이런 정치적인 맥락에서 나온 반응으로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 있죠. 현재 GDP 대비 순이자 지급 비율이 한 3% 정도 되는데 이게 40년 평균이 1.7%니까 확실히 높긴 높아요. 네. 근데 이게 그럼 전례 없는 수준이냐? 이건 또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아, 그래요? 과거에도 이 정도였던 적이 있나요? 1991년이랑 비교하면 재밌다고 하던데요. 네, 맞아요. 1991년에는 GDP 대비 부채 비율 자체는 한 44%, 지금보다 훨씬 낮았어요. 그런데 GDP 대비 순이자 지급 비율은 3.1%로 오히려 지금보다 약간 더 높았습니다. 오, 부채는 적었는데 이자 부담은 더 컸다고요? 왜죠? 그때는 금리가 훨씬 높았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보면 그때 이자 부담이 더 컸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아하, 그렇군요. 금리 수준이 달랐군요. 이 순이자 비중이 2% 미치면 괜찮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적이 있는데 지금은 그 수준은 넘었지만 뭐랄까 핵심은 이 비율 자체가 높냐 낮냐보다도 이게 계속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여기에 대한 우려가 큰 거죠. 추세가 문제다. 알겠습니다. 오늘 분석 정말 감사합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 무디스의 이번 등급 강등, 이게 미국의 재정 건전성 문제를 다시 한번 좀 부각시킨 사건이긴 하지만 시장에 미치는 장기적인 충격은 제한적일 거다. 이런 분석이 많은 것 같네요. 네, 대체로 그런 분위기입니다. 다만 지속적인 재정 관리가 정말 중요하다는 점은 더욱 분명해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생각해볼 거리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저희가 오늘 주로 미국 정부의 부채와 재정 상태에 좀 초점을 맞췄잖아요. 그런데 아까 잠깐 얘기 나왔던 일본 사례처럼 만약에 민간 부분의 자산이나 해외 투자까지 다 포함해서 미국이라는 국가 전체의 대차 대조표 관점에서 보면 어떨까요? 아, 좋은 질문이네요. 단순히 정부 부채 숫자만 넘어서 국가 전체의 자산과 부채를 비교해보는 것. 이게 어쩌면 미국의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 또 다른 통찰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 질문을 한번 여러분께 남겨드립니다.